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별 변호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죠. 현재 국회에서는 교권보호 입법도 한창 논의 중인데요. 네. 오늘 법전 시간에는 우리 법에서는 교권 침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교권 침해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한숨부터 좀 쉬실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은 진짜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두 분도 변호사이시기 전에 학부모이시니까 요즘 우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분? 그러니까 뭐 저도 학부모 맞고요. 근데 이제 일련의 이런 좀 내용을 보다 보면 좀 이런 일들이 꼭 교육에만 좀 국한된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뭐 흉기 난동도 하고 뭐 정당방위, 그다음 공권력 침해 좀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좀 어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해결하고 제 의논을 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런 거보다는 좀 뭐 참을성이란 뭐 좀 이런 게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갈등을 조절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이슈가 되고 하는 거 아닌가? 좀 증폭이 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교권 생각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거기서부터 뭔가가 제대로 잡히면 사회에 나와서도 뭔가가 잡히지 않을까. 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생각이 맞는지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교권이 추락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땅에 떨어진 교권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교권이라는 게 뭘까? 이 얘기부터 좀 짚어볼까요? 법률적으로도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권을 그 낱말 그대로 풀이하면 뭐 가르칠 수 있는 권리 일단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가르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뭐 그냥 한자 그대로 하면요. 그리고 이제 그 교권이라는 표현이 교원지휘법이라고 있습니다. 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제 거기 보면 교권 침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뭐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그리고 불법 정보 유통 행위 등의 어떤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게 여러 가지 행위로 교원의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유형들도 좀 살펴볼까요? 예, 용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교원지휘법의 위임을 받아서 마련된 죄송합니다. 교육부 고시가 있는데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보면요. 어떤 행위가 이제 교권 침해인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형법 제8장, 즉 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세 번째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개가 더 있는데 네 번째로는 교육 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해서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이건 좀 위반이야 라고 판단하는 행위를 교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군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어떤 것들이 좀 교권 침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도 좀 사례를 살펴볼까요? 예,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교원 총연합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 그 교권 침해 실태 자료를 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이제 57% 이상으로 이제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학부모가 한 경우겠네요.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는 이제 뭐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폭언, 욕설을 듣는 경우, 또 업무 방해나 수업 방해를 받는 경우, 폭행도 있고, 그다음에 성희롱, 성추행 이제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니까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자해로 이제 얼굴에 명이 들었는데 이제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 학대를 했다고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자해를 했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조사를 해보니 교사는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다행이네요. 근데 다시 이에 대해서 학부모가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서 자해했다. 이제 다시 신고를 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 얘기 있죠. 군사부 일체. 뭐 이런 얘기 있죠. 임금과 스승, 부모는 하나다. 뭐 임금에 대한 충정 이게 뭔지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대착오적인 얘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스승에 대한 인식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그림자조차 밟으면 안 된다. 뭐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선생님들께 교육을 받았던 그 시대에는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따르는 게 맞아요. 그죠? 네. 그게 우리네 교육이었고 옳지 않건 뭐 부당하건 그건 차후에 문제로 따져보더라도 일단 스승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거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서 학생이 자해를 했다? 그렇게 부모가 역성을 들어서 선생이 지위를 깎는 거잖아요. 이게 참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승의 지위와 권위를 깎아내리는 부모는 자녀들도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사부 일체니까요. 예. 예. 이게 어떻게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인지도 참 걱정이 되네요. 네, 또 다른 사례들이 사실 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실에서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거든요. 근데 학부모가 교사가 안전을 책임져야 했다라고 하면서 등굣길에 매일 집 앞까지 학생을 차로 데리러 와라라고 요구하기도 했고요. 체험학습 중에 이제 돈이 없어서 밥을 사달라고 하니까 이제 교사들이 밥을 사줬을 거잖아요. 그랬더니 학부모가 아이를 뭐 거지 취급했다라고 하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고요.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둘 다 너무 심하죠. 근데 마지막 사례는 더 심합니다. 요 얘기는 좀 이따 듣죠. 예, 너무 예. 화가 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못 나눈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총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교권 침해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판례도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어떤가요? 예, 그럼 교권 침해에 관해 가지고 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 대부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좀 사례들을 보면 네. 2014년에 부산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여겨진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제 생활지도부실을 찾아왔죠. 이제 그래서 학생부장한테 왜 내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냐라고 하면서 이제 물이 든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고요. 그다음 문을 손으로 치면서 교사라는 것들이 XX 뭐 등의 욕설을 하고 철제 의자를 들고 이제 학생부장이 앉아 있는 탁자를 내리쳐서 탁자 유리가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협을 느낀 학생부장 선생님이 피하려고 하자 또 이 아버지가 이제 그 못 나가게 밀쳐가지고 폭행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범죄 사실로 이제 기소가 됐고요. 이제 법원은 그 이제 아버지한테 공무집행 방해하고 이제 공용물건 손상죄를 인정해서 뭐 징역 1년에 이제 집행유예 2년 이제 그렇게 선고를 한 판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집행유예 2년이면 어쨌든지간에 벌은 안 받은 거잖아요. 그죠? 징역 1년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아무 그러니까 2년 동안 지켜보겠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너무 처벌이 약한데요. 또 이런 얘기를 두 분께 하게 되네요. 네. 또 다른 판례 있습니까, 배 변호사님? 네, 2020년에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불만이 있어가지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사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로 이전에 벌금 300만 원을 이제 구약식 기소됐던 전력이 있는 학부모가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 사태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에서도 학교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담임 선생님께 애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고 고함을 질렀고요. 다른 교사에게는 너 때문에 벌금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교사의 팔을 문 사이에 끼이게 하고 수에 밀쳐가지고 상해를 가한 등의 이제 행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법원은 학부모에게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를 인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알죠? 예. 수업 중인데 들어가서 밀쳤어요. 다쳤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일반인들끼리의 폭행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볍게는 안 받을 텐데. 선생님한테 이러면 법이 가벼워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왜 이렇게 벌을 가볍게 받아요? 글쎄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참작을 해서 그러니까 뭐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뭐 합의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어서 뭐 초범이다 이래서 또 이제 참작이 됐을 수도 있고. 초범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이분은 전력이 있잖아요. 아, 예. 땡.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간단히만 알고 있을 때는 사실 애들이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부모의 인성 문제네요. 부모의 인격 문제고 이게 좀 더 심각하다. 부모의 교육이 좀 필요한 문제구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서울 교사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예.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1순위로 아동학대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아동학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법에 있어서요. 정서적 학대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애들을 가르치는 예. 과정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친 겁니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아동학대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예, 당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 태도가 너무 불량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학생한테 피해를 주니까 이 친구를 뒤에 잠깐 서 있어라고 한 거죠. 근데 이 학생의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벌을 세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거다라고 고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왕왕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아동학대법 개정을 1순위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뒤에 서 있어라고 한 게 정서적 학대입니까?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엔 뭐 어쨌거나 정당한 훈육 정도로 보이는데 네. 사실 예전 시대에 비하면 이것도 많이 정말 발전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고소하시고 이런 건 조금 과다한 생각은 듭니다. 근데 네. 일단 고소가 받아들여지긴 한 거네요. 그죠? 고소는 네. 일단 무조건 하면, 그러니까 뭐 고소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서 이 고소는 뭐 부당한 고소입니다 이렇게 막을 수는 없어요. 고소를 하면 어쨌거나 수사기관이든 어디든 일단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제 사안별로 따라가지고 혐의가 있다 없다 판별을 하겠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아이들 체벌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때리는 것, 뭐 밀치는 거 이런 유형력 행사라고 하잖아요. 네. 요거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심지어 뭐 약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뒤에 서 있으라고 했다 요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정서적 학대가 된다. 그러니까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소리도 못 지르고요. 예. 아이들한테 그러면 너 방해되니까 뒤에 가서 서 있어. 이것도 안 되고요. 아이들한테 막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나 지금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순간 이제 정서적인 학대가 되고요. 당연히 체벌도 안 되고요.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선생님들은 뭘 할 수 있죠?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하자라는 말도 안 목소리가 되네요.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사범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제 동창들은 이제 학교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결국은 어떤 학생이 선생님께 덤볐을 때 선생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곁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된대요. 네. 그래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교실 내에서 학생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야 결국은 교권이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않는 현장이 된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실제 아동학대라는 명목으로 교사들이 고소를 당한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예, 그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그 실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이제 고소한 사건들을 이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한 학생들한테 이제 준비물을 이제 챙겨주고 했던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욕설을 한 학생을 복도로 내보냈고 이제 학생한테 반성문을 쓰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학부모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관계 기관에다가 이제 수차례 민원을 제기를 했고요. 해당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이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교사께서 좀 힘들어하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그거 말고도 학생이 이제 수업을 좀 이제 방해를 해서 칠판에다가 이제 뭐 빨간 카드를 들고 있는 호랑이 캐릭터 옆에다가 이제 아마 이제 뭐 레드 카드 같은 건가 봐요. 거기 이제 그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이제 방과 후에는 교실 청소를 이제 하라고 시켰는데 네. 또 학부모가 이제 이거를 이유로 이제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동시에 그 아동학대 혐의로 이제 고소를 제기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기소유예가 나왔지만 교육청은 이제 그 교사한테 견책 징계를 내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에 해당 교사의 급여가 한 1,500만 원 정도 삭감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결국은
학부모들의 어떠한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데까지는 견딜만 한데 학교에서도 밀어내고 네. 교육청에까지 밀어내니까 서 있을 곳이 없으니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일이 된 거네요. 네, 네. 보호해 주는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긴 있는데요. 네. 이제 부모가 교사에 대해서 자신의 아이에게 정서적인 학대 행위했다라고 고소를 제기를 당했어요. 네, 이제 울산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2021년 3월에서 8월까지 반 학생들의 학부모로부터 학생들을 15차례에 걸쳐서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원시인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A 교사, 이 선생님께서는 재판 과정에서 독서 감상문 발표를 듣고 줄거리만 쓰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원시인과 같다고 알려줬고 독서 기록장에 되려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비유를 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재판부 역시 이 점을 인정해가지고 무죄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네. 선생님이 우리 보고 원시인이래. 이렇게만 들으면 그렇죠. 어머 그 선생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독서 감상문에서 스스로의 감상평을 쓰지 않고 줄거리만 쓰는 건 원시인과 같은 거야. 거기에 니들의 감상을 쓰고 생각을 쓰고 느낌을 적어야지 거기서 이제 되는 거 원시인이 아닌 그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지. 이렇게 비유를 한 거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힘드네요. 선생님들 정말 힘드시네요. 지금 문자창으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뉴스 보면서 꿈이 선생님이다라고 말했던 그 아이들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꿈을 이뤄주고 싶으셨을 텐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맞습니다. 저 때는 빗자루 부러지게 맞고 컸는데 요즘은 참 안타까워요. 약간의 체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닐지 슬픕니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저희 때는 사실 너무 심하게 체벌하는 선생님들이 문제였지. 그렇죠. 네, 그죠. 이게 참 체벌 얘기를 하면 진짜 끝도 없는데 체벌은 불법입니다. 네. 말꼬투리를 잡아서 역으로 선생님들을 골탕 먹이고 그러는 학생들이 있어요. 속 터집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 계속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특히 더 논란이 됐던 사건, 왕의 DNA 사무관, 그리고 난 카이스트 출신이야 학부모.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 교육부의 그 한 사무관이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으니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이제 담임 교사한테 이제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무슨 생각인지 몰라요. 예,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해당 사무관이 이제 뒤늦게 사과를 했는데요. 그 해당 표현이 그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고 그 자녀의 그 담임 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하고 이제 좀 직급을 내세워서 좀 압박한 사실은 없다라고 일단 해명은 했는데요. 일단 뭐 실제로는 이제 뭐 조금 학교하고 교육청 교사한테 좀 직위 해제를 압박한 것으로 났다는 또 이제 보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부도 이런 내용을 몰랐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2차례에 걸친 갑질 제보가 있었지만 뭐 구두 경고가 전보였고 또 1월엔 또 이제 5급 사무관으로 승진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부는 이제 일단 논란이 커지니까 지난 11일에 해당 사무관을 직위 해제를 했고 일단 지금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뭐 그런가 하면 한 학부모가 자신이 카이스트를 나왔다라고 하면서 유치원 교사에게 갑질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4년 전에 경기도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치원 교사의 주장에 따르면 학부모가 하루에만 28건의 문자를 보내는 등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했다고 해요. 당시 교사는 임신 상태였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컸고 혹시 나중에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를 당할까 봐서 녹취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뭐 어디까지 발뺌 마시고 어디까지 끌어내고 내가 카이스트 경영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누구 하나 골려 먹으려고 선생님 되게 위험해요. 뭐 바른 양심 챙기라고 심지어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가 문제 아니야? 뭐 이렇게 소리까지 지르셨다고 하는데요. 이걸 듣는 선생님의 심정이 정말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이 진짜 이러한가. 한숨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심각한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우리가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학생 인권조례 도입 후에 오히려 제대로 된 학생 교육, 그러니까 타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라는 이런 교육이 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학생 인권 조례는 그 학생의 인권이 그 보장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 전국 16개 그 시도 교육청별로 이제 재정 공포해가지고 시행하는 조례를 말하는데요. 네. 그 교육청별로 이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뭐 차별받지 않은 권리, 뭐 표현의 자유, 교육 복지 관리, 그다음 뭐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중등교육법에서 보면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고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학생 인권 조례는 좀 이런 조항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근데 뭐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 그냥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어디든 가는 이제 뭐 이제 조화나 균형을 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나 위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거기 이제 내용의 뭐 인권 자유가 이제 너무 중요하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가치 뭐 예를 들면 질서라든가 조화라든가 이런 게 좀 소외를 잘못 생각하고 소외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든 간에 이제 조화 균형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 보고요. 학생 인권 조례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단체에서는요,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 탈선을 조장을 하고 교권 추락, 교실 붕괴를 불러왔다라고 하면서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학교가 인권 친화적으로 변했고 긍정적인 영향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조례를 폐지하기보다는 교사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는 등 다른 개선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동의 인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죠. 모든 인권들의 순위를 매기자면 순위 매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권이라는 건. 하지만 순위를 매겨보자면 억지로 매겨보자면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동들의 인권이죠. 가장 소중한 존재 중에 하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다른 인권이 무시돼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그걸 생각하자고 해서 다른 모든 인권들은 다 밑바닥으로 끌어내려버리는 수준이 되어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 내에서만 보자면. 최근에 교사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 내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서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어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일단 예, 국회 쪽 보면 그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관련 법안 처리 가운데 좀 어떤 좀 최우선으로 하자 이렇게 좀 뜻을 모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발의된 법안 가운데 가장 처리에 가까운 게 뭐 좀 교원의 생활 지도를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야 의원이 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을 정도로 좀 이견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처인 교육부도 그 뭐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이라는 이제 거 시안에서 법령하고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 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야가 모두 좀 공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의 문구를 좀 명료화하고 이제 그런 단계만 남겨뒀다고 지금 합니다. 이 명료화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빨리 예. 좀 해달라고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좀 중요한 거니까. 교육부에서도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어떤 대책입니까? 네, 교육부는 23일에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앞서 이야기 나눴던 학생 인권 조례가 좀 변경되게 됩니다. 그동안 사생활의 자유를 강조해서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을 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수업 중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리고 수업을 방해하면 2번 이상 주의를 준 뒤에 휴대전화 등 방해가 되는 물품을 분리해서 보관할 수가 있고요. 또 수업 중에 잠자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며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업에 방해가 되는 학생 등에 대한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을 하게 되고요.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시나 도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거든요. 다른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를 한 건가? 지금까지 자유라는 내용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해도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너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너무 많네요. 우리 전별 변호사님이 오늘 하실 얘기가 있다고요? 네.
이게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사실 보내시는 건가요? 사실 개국 때부터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다양한 이슈와 법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한 주 한 주가 되게 기대되고 즐거웠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업무 관계 때문에 부득이 법전은 오늘은 마지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매주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은 마지막이지만 늘 기억하면서 법전과도 함께 하고자 하고요. 언제나 배려해주셨던 용 변호사님, 주진님, 피디님, 작가님께도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물고 싶은데요. 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가오는 가을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고요. 네. 기회가 또 되면 또 뵙는 것으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렇게 길게 할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용 변호사님 안녕. 네, 용 다음 주에 변호사님은 다음 뵙겠습니다. 주에 뵙겠습니다.